RS그룹의 33층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 장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권지혁. RS그룹의 젊은 총수는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은 방금 전 무모한 발언을 한 이사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야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권지혁의 침묵이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했다. 지금 이 순간 그 칼날은 신규 리조트 사업의 무기한 연기를 제안한 박상무를 향해 있었다. 박상무님. 마침내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제안의 근거가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하셨습니까? 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그런 애매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검토한 수백 페이지의 데이터에서는 오직 예측 가능한 위험과 관리 가능한 변수만이 존재했습니다. 박상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권지혁의 시선을 피하며 준비해온 서류를 뒤적였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원로 세력을 등에 업고 젊은 총수에게 반기를 들려 했지만 권지혁의 논리적인 압박 앞에서 그의 계획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변수를 꿰뚫어보는 전략가이자 상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승부사였다. 권지혁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불확실성은 무능한 경영진에게나 핑계가 되는 단어입니다. RS그룹은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나아가 기회로 만드는 곳입니다. 박상무님의 제안은 그룹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들리는군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겁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결국 박상무는 고개를 숙였고 회의실의 다른 누구도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 권지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증명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주변으로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오직 이익과 효율로 계산되는 비즈니스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시그넘의 레스토랑 루미에르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곳의 웨이트리스인 한서연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에도 차분하게 응대했고 실수를 한 신입 직원에게는 조용히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삭막한 도시의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다. 서연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언제나 햇살처럼 밝았던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그녀는 꿈이었던 작은 베이커리를 여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이곳에서 일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 유난히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는 권지혁이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그는 가끔씩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듯 아무도 감히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그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서로 눈치를 보며 서빙을 꺼렸다. 그때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한서연이 그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RS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지쳐 보이고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다.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메뉴판을 내밀었다. 저녁 식사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천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권지혁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늘 보던 아첨이나 두려움이 아닌 꾸밈 없는 친절함이 담긴 눈빛과 마주쳤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미소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함을 담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다. 서연은 그의 주문을 정확히 메모하고는 공손하게 물러났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을 오가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폈고 고객의 작은 필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한 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리자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새 포크를 건네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그가 사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에게 여자는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존재였다. 그의 부, 그의 권력, 그의 지위를 탐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철저하게 벽을 치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성실함과 따뜻한 진심만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식사를 마친 권지혁이 계산서를 요청하자 서연이 다가왔다. 식사는 입에 맞으셨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짧게 대답했다. 괜찮았어. 단 2음절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부드러움이 실려 있었다. 그는 카드를 건네며 그녀의 이름표를 무심코 쳐다보았다. 한서연. 그는 속으로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다. 서연이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과 카드를 돌려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끝까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겪었던 낯선 따뜻함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채 올라탄 그는 운전기사에게 출발을 지시하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언제나 이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아주 작은 존재에게서 예상치 못한 위안을 받았다. 물론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일이면 그는 다시 얼음 요새 권지혁으로 돌아가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한편 레스토랑 마감 정리를 하던 한서연은 권지혁이 앉았던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팁이 놓여 있었다. 보통의 고객들보다 훨씬 후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다. 팁 아래에 깔끔하게 놓인 냅킨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훌륭한 서비스였어.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 차가워 보이던 손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잠시 보여주었던 스쳐 지나가는 듯한 부드러운 눈빛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 메모를 소중하게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도 오늘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마음을 채웠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다.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남자와 도시의 한편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여자. 결코 교차할 것 같지 않았던 두 개의 궤도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의 아주 작은 만남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권지혁의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은 무의식적으로 시그넘 호텔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다. 중요한 약속이나 비즈니스 미팅을 굳이 그곳으로 잡았고 가끔은 혼자 레스토랑을 찾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음식 맛이 괜찮고 분위기가 조용해서 업무를 구상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레스토랑 안을 분주히 오가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한서연은 그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그녀는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했고 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까다롭지만 신사적인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나 신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눈에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자신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아첨이나 위축됨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를 RS그룹의 권지혁이 아닌 그저 레스토랑 루미에르의 손님으로 대했다. 그런 순수한 관계는 그가 아주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미소와 친절함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기도 하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기도 했다. 그녀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 늦은 시간까지 남아 꼼꼼하게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손님 앞에서는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늦은 밤, 권지혁은 마지막 손님으로 레스토랑에 남아 있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서연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에 호텔 입구에서 발이 묶였다. 그녀가 난처한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뒷좌석의 창문이 내려가고 그 안에는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타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향과 그의 차가운 채취로 가득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신의 손만 만지작거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집이 어디요? 그는 앞만 보고 운전하는 기색에 말하듯 물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주소를 말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서연은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이 차가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의외의 배려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권지혁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다. 차가 떠나고 서연은 그가 사라지는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뒤에 어쩌면 아주 작은 온기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두 사람의 거리는 아주 조금 더 가까워졌다. 권지혁이 한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친절을 베풀었던 비 오는 밤이 지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의 삶은 다시 각자의 궤도로 돌아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권지혁은 RS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군주로, 한서연은 시그넘 호텔의 성실한 직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기류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태강건설의 부사장이자 권지혁과는 오랜 악연으로 얽힌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세련된 매너를 과시했지만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는 권지혁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과 불타는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권지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숙적일 뿐이었다. 최민주는 그날 저녁 시그넘 호텔의 가장 은밀한 VIP 룸 오닉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의 단골이었지만 오늘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웠다. 그는 권지혁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오닉스 룸의 문을 열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깍듯하게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는 바로 RS그룹 재무팀의 김 부장이었다. 김 부장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고, 최민주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김 부장, 준비는 다 되어 갑니까? 권지혁의 뒤통수를 제대로 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 부장은 땀이 밴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재무 데이터를 모두 빼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정을 가해뒀죠.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RS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테고 권지혁은 사면촉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주는 와인잔을 흔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좋소. 완벽해. 권지혁이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즐거워지는군. 그 오만한 놈이 절망에 빠진 얼굴로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는 권지혁에게 패배했던 과거의 굴욕을 떠올리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에게 이번 계획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신성한 전쟁과도 같았다. 바로 그 시각, 한서연은 레스토랑 홀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른 VIP 룸의 고객으로부터 호텔에 단 한 병밖에 없는 귀한 빈티지 와인을 주문받았다. 매니저는 지하 와인 셀러의 열쇠를 서연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와인을 들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녀가 향하는 VIP 룸은 공교롭게도 최민준이 있는 오닉스 룸 바로 옆이었다. 복도를 지나는 순간 오닉스 룸의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안에서 다른 직원이 급하게 빠져나왔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가
선명하게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권지혁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조작된 데이터가 터지면 프로젝트 키메라는 공중분해될 거고 주가 폭락은 불보듯 뻔하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권지혁 프로젝트 키메라. 나측은 이름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자신이 가려던 방으로 와인을 배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었던 대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무언가 끔찍한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특히 권지혁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일을 마친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에 들어선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눈을 감아도 아까 들었던 남자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조작된 데이터, 주가 폭락. 평범한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한 이야기였다. 모르는 척, 듣지 못한 척 넘어가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만약 이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어렵게 버티고 있는 가족의 생계는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최민준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호텔의 VVIP 고객이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지키며 살아온 양심의 목소리였다.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그것은 결국 악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 오는 밤, 말없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 차가운 남자.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메모를 남겨주었던 사람. 그녀는 권지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누군가가 그를 해치기 위해 비열한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함정의 존재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목격자였다.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 같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그녀는 결심해야만 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시험대였다. 그녀는 작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어떻게든 권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RS그룹의 총수를 일개 호텔 웨이트리스가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일 터였다. 무작정 회사를 찾아간다고 해도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은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굳은 결심과 함께 맞이한 아침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한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그녀는 우선 RS그룹의 본사 건물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떻게든 부딪혀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였다. 휴무일에 맞춰 찾아간 여의도의 RS타워는 그 위용만으로도 평범한 그녀를 압도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와 강철의 건물은 마치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쌓아 올린 얼음 요새처럼 느껴졌다. 로비에 들어선 서연은 화려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잠시 숨을 골라야 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무표정한 엘리트 의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 권지혁 대표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안내 직원은 그녀의 평범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표님은 사전 약속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십니다. 혹시 약속을 잡으셨나요? 당연히 약속이 있을 리 없었다. 서연이 우물쭈물하며 긴급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음 방문객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로비 한가운데서 투명인간이 된 듯한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다.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방법을 생각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연결해야 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간신히 알아낸 대표이사실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차례의 신호음 끝에 감정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의 비서실을 총괄하는 윤 비서였다. 그녀는 권지혁의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문지기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권지혁과의 통화를 요청했다. 윤 비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용건을 물었다. 대표님께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은 전화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 개인적인 일이라며 얼버무렸다. 그 순간 윤 비서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그녀는 서연을 수많은 다른 개인적인 용건으로 총수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들 중 하나로 판단한 것이 분명했다.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용무로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용건이 불분명할 경우 더 이상 통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서연은 끊어진 전화기 너머의 침묵을 들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거대한 성벽은 한 뼘의 틈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과 절박함은 그저 무시당하고 의심받을 뿐이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출근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권지혁은 가끔씩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다. 그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방법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매일 밤 희망과 초조함 속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권지혁이 레스토랑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날도 혼자였고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동료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결심한 듯 그의 테이블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했다. 서연은 초조하게 그가 식사를 마치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설 채비를 했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호텔의 직영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직원용 통로를 통해 그보다 먼저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어둡고 서늘한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그녀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죽여야 했다. 잠시 후 권지혁이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전용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져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바로 지금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대표님. 그녀의 다급한 외침에 권지혁의 수행원들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야수와 같았고 서연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권지혁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또 다른 스토커나 극성스러운 투자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행원에게 손짓으로 그녀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드러난 여자의 얼굴이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그넘 호텔의 웨이트리스. 자신에게 유일하게 계산되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었던 여자.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세운 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수행원들에게 가로막힌 채 필사적으로 외쳤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거짓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수행원들에게 손짓해 길을 열게 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숨을 고르며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며칠 전 호텔 VIP 룸에서 어떤 남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표님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 주가 폭락 같은 끔찍한 말들을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단어를 쏟아냈다. 권지혁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다른 단어들은 흘려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키메라는 달랐다. 그것은 현재 RS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차세대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코드명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의 핵심 임원들 뿐이었다. 일개 호텔 웨이트리스가 이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울질했다. 그녀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일 가능성,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가능성, 혹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연극일 가능성.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걸 나에게 왜 말하는 거요? 당신이 얻는 게 뭐지? 돈이라도 원하나?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의 의심 어린 시선에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비겁하게 누군가의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걸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꾸밈도 없었다. 권지혁은 침묵했다. 그는 수많은 거짓말과 위선을 꿰뚫어 보는 데에는 도가 튼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의 진실함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회사 내부에 심각한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며 거대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어.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윤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 여성의 연락처와 신원을 파악해. 그리고 당분간 주시하도록. 그의 말은 서연에게 안심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감시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올라탔다. 세단이 소리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텅 빈 공간에는 서연과 차가운 표정의 윤 비서만이 남았다. 서연은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거대한 바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었다. 그 돌멩이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권지혁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었다. 그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윤 비서가 작성한 보고서는 지극히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 아픈 동생과 부모님의 빚을 짊어진 실질적인 가장. 호텔에서의 평판은 흠잡을 데 없이 긍정적, 그 어디에도 의심스러운 구석은 없었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배경이 깨끗할수록 그녀가 했던 경고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것은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였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과 보안팀의 책임자를 호출했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모든 인물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고 특히 재무팀의 김 부장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감시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거대한 성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한편 최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충실한 첩자인 김 부장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보고가 들어왔다. 최근 회사 내부의 보안 절차가 갑자기 강화되었고 자신을 향한 감시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최민주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정보가 센 것일까? 그는 김 부장과 만났던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복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호텔의 보안 책임자를 돈으로 매수해 그날 VIP 룸 복도를 비추던 CCTV 영상을 손에 넣어왔다. 영상 속에는 자신들의 방 근처를 지나가던 한 호텔 직원의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그 여자가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냈다. 그는 그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교활한 두뇌는 최악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했다. 만약 저 여자가 무언가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였다. 그때부터 한서연의 평온했던 일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긴 곳은 직장이었다. 평소 그녀를 아끼던 레스토랑 매니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그는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모두 앞에서 그녀를 질책했고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손님들이 있는 구역으로 그녀를 배치했다. 동료들 역시 그녀를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압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비겁하게 숨지는 않겠다고. 권지혁은 보안팀으로부터 한서연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직장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동료들로부터의 고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 그는 이것을 그저 직장 내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긴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더욱 침착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그녀에 대한 미묘한 존중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압박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다. 어느 날 저녁,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손님으로 와서 일부러 그녀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웠고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다. 결국 매니저가 달려와 서연에게 고객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굴욕적인 사과를 해야만 했다. 그 남자가 자리를 뜨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인 말은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면 다음엔 이게 진짜 머리카락이 아닐 수도 있어. 그날 밤 서연은 퇴근길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림자가 그녀의 뒤를 밟았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다행히 인적이 많은 큰 길로 빠져나오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떨어야 했다. 위협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그녀의 신변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는 점점 더 긴급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손님을 가장한 협박, 그리고 퇴근길 미행.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민준이 보낸 경고였다. 그는 한서연을 통해 권지혁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 때문에 끔찍한 위험에 홀로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즈니스에서의 냉정한 분노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분노였고, 연약한 존재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자의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감시 대상이나 정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 바로 그날 저녁,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다. 서연은 마감 정리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직원용 후문을 나섰다. 평소보다 더 어둡고 조용한 복도를 지나는 순간 건장한 남자 한 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웠던 바로 그 남자였다. 더 이상 경고는 없어. 네가 사는 집, 아픈 동생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입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 가족들한테 먼저 보여줄까? 남자의 입에서 나온 가족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복도 반대편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2명의 남자가 협박범의 양팔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은 바로 권지혁이 붙여놓은 비밀 경호팀이었다. 협박범은 당황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전문가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경호팀장은 즉시 권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대표님, 방금 한서연 씨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위협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즉시 개입하여 제압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긴급한 보고를 들으며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더 이상 전략이나 계산이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감정.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뿐이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감시는 이제 끝이다. 지금 즉시 한서연 씨를 내 펜트하우스로 데려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여.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부할 수 없는 긴박함과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얼음 요새의 주인이 마침내 성문을 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명령은 그림자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실행되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한서연은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길에 이끌려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소리 없이 밤의 도시를 미끄러져 나갔고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은 권지혁의 개인적인 선격이자 세상과 그를 단절시키는 얼음, 요새의 심장부였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절제된 색상의 가구들, 그리고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정리정돈.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주인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당신이 제공한 정보 때문에 위험에 처했소.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당신은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이자 명령이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즈니스처럼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일방적인 감금 통보로 들릴 뿐이었다. 서연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반문했다. 제 가족은요, 제 직장은요,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면 다들 걱정할 거예요. 전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녀의 저항은 권지혁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복종하거나 두려워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미 모든 조치를 취해두었음을 알려주었다. 가족들에게는 호텔에서 특별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연락해두었소. 호텔 측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두었고 당신의 안전이 확보되는 즉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거요. 그리고 당신 가족 주변에도 이미 우리 사람들이 24시간 경호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오. 그의 철두철미한 준비에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궁전처럼 넓고 화려하지만 감옥처럼 답답한 게스트룸에 머물렀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권지영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 두 사람은 거대한 공간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투명 인간처럼 행동했다. 펜트하우스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는 서연을 보다 못한 권지혁이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식당으로 이끌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때문에 괜한 수고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수고가 아니오. 이건 내 책임이오. 당신이 위험에 처한 것은 내게 경고를 했기 때문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책임감이라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조금씩 용기를 내어내어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없는 시간을 틈타 펜트하우스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비인간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그의 감춰진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유일한 사진은 액자가 뒤집혀 있었고 거실 한편의 LP 플레이어에는 먼지가 쌓인 채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은 클래식 음반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외로운 왕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서재에 있어야 할 권지혁과 마주쳤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멍하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잠 못 이루시는군요. 권지혁은 그녀의 기척에 놀라 잠시 굳었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신경 쓰지 마시오. 그는 그녀를 지나쳐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혹시 들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종류의 위로였다. 권지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그의 단단했던 방어막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과거를 한 조각 꺼내 보였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어. 내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와 함께 그 후로 나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됐지. 그의 목소리는 깊은 상처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고백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줄 뿐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우유 2잔을 가져와 그의 손에 한 잔을 쥐어주었다.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녀의 소박한 위로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집안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권지혁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매일 인스턴트 커피와 에너지바로 아침을 때우던 그에게 그녀가 만들어준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토스트는 생소하지만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권지혁은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경계했지만 이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그녀가 정돈해놓은 거실을 지나고 그녀가 타주는 차를 마시는 것이 어느새 그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통제된 세상에 무단으로 들어와 자신만의 규칙과 색깔로 공간을 채워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얼음 요새의 심장부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변수의 등장은 권지혁의 얼어붙은 세상에 균열을 낸 것을 넘어 그의 전략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민준의 목에 칼을 겨눌 기회를 엿보는 공격적인 포식자로 변모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순식간에 RS그룹의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 지휘소, 즉 워룸으로 변모했다. 이곳에는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소수의 정예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그 중심에는 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강 실장과 프로젝트 키메라의 개발을 이끌고 있는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최연소 연구소장 강 박사가 있었다. 권지혁은 두 사람 앞에서 모든 상황을 공유했다. 내부의 배신자와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여자의 용기 있는 경고, 그리고 최민준의 최종 목표까지. 강 실장과 강 박사의 얼굴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혁은 즉시 역공을 위한 전략을 지시했다. 작전명은 트로이 목마. 그는 최민준이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 그를 함정으로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김 부장은 그대로 둔다. 그가 계속해서 정보를 빼돌리도록 내버려둬. 대신 우리가 그의 손에 쥐어주는 정보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가짜 데이터다. 그의 눈빛은 체스판의 모든 수를 읽고 있는 마스터처럼 번뜩였다. 강 박사는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최민준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섣불리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그의 모든 불법적인 시도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의심하지 않을 만큼 정교한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 박사의 팀은 그날부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독이 든 사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서연은 펜트하우스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권지혁과 그의 팀이 밤낮 없이 회의를 하고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그들이 마실 차를 준비하고 서재를 정돈하는 등 소박한 방식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서연은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로 어지럽혀진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복잡한 설계도와 데이터 시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치우다가 우연히 한 설계도의 특정 패턴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것은 수많은 데이터 노드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회로도였는데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잘 짜인 직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심코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네. 이 부분만 유독 올이 풀린 것처럼 패턴이 어긋나 있잖아. 그녀는 과거 옷감 공장에서 잠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미세하게 어긋난 불규칙성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서재로 들어온 강 박사가 그녀의 혼잣말을 들었다. 뭐라고 했어요? 서연 씨. 강 박사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비전문가가 복잡한 기술 설계도를 보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류를 시각화한 부분이었는데 서연의 말처럼 특정 구간에서만 비정상적인 불규칙성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시스템적으로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미한 노이즈였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흔적일 수도 있었다. 강 박사는 즉시 권지혁을 호출했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다. 대표님, 이건 김 부장이 데이터를 빼돌릴 때 사용한 백도어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스템 노이즈처럼 보이는 패턴을 심어 놓은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패턴을 역추적해서 그가 사용한 모든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연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이걸 발견한 건 한서연 씨입니다. 그 순간 서재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감탄의 빛이 어렸다. 그는 그녀를 그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출을 기다리는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에 참여한 소중한 동료이자 예상치 못한 비밀 병기였다. 이 발견은 작전 트로이 목마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강 박사의 팀은 서연이 찾아낸 패턴을 분석하여 김 부장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역으로 이용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개발했다. 그들이 최민준에게 넘겨줄 가짜 데이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적 장치가 심겨 있었다. 최민준이 그 데이터를 여는 순간 그의 위치와 시간, 모든 활동이 RS그룹의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덫은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며칠 후 김 부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독이 든 사과를 최민준에게 전달했다. 최민준은 마침내 권지혁의 숨통을 끊을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며 환호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팀을 소집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RS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킬 공격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스스로를 거대한 덫 안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워룸에서는 최민준 측의 모든 움직임이 손금 보듯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 자금 흐름, 언론 접촉 계획까지 모든 것이 감시망 안에 있었다. 권지혁은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말을 움직이며 최민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늦은 밤, 작전 상황 보고가 끝난 후 워룸에는 권지혁과 서연만이 남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고맙소, 한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전략과 계획의 일부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외부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이 거대한 싸움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정말 대단한 건 그 작은 단서로 이 모든 판을 짜고 계신 대표님이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기 속에서 싹튼 신뢰와 존중은 어느새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권지혁의 지휘 아래 방역의 그물은 촘촘하고 빈틈없이 짜여지고 있었다. 트로이 목마 작전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최민준은 자신에게 주어진 독이 든 사과가 얼마나 달콤한지 만끽하며 파멸의 길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워룸에는 승리에 대한 조용한 자신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들은 폭풍 전에 고요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위해 상상 이상으로 비열하고 잔인해지는 법이었다.
최민주는 교활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편집증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의 의심을 자극했다. 그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자신이 고용한 해커에게 RS그룹 주변의 모든 통신 기록과 데이터 흐름을 역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권지혁의 손바닥 안에서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자신이 완벽한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당하는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최민준의 이성은 분노에 잠식당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굴욕감과 증오로 일그러진 야수의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기업 인수라는 세련된 복수극을 포기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권지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것은 RS그룹의 신기술이나 주가 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 요새의 황태자 권지혁, 호텔 여종업원에게 발목 잡히다라는 제목의 악의적인 가십 기사였다. 기사는 한서연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가난한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지혁에게 접근한 꽃뱀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가족사와 채무 관계까지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그녀를 돈과 신분 상승에 눈이 먼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했다. 기사는 삽시간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익명의 네티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그녀에게 끔찍한 악플을 쏟아냈다. 서연은 윤 비서가 다급하게 보여준 태블릿 PC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까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휴대폰으로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비난 섞인 전화, 아픈 동생이 받게 될 상처까지. 최민준의 공격은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한 비수였다. 서연은 전화기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죄책감과 절망감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워룸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권지혁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껏 누구도 본 적 없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최민준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인격 살인이었다. 서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대표님 명예에 흠집이 가고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제가 떠나면 이 공격도 멈추지 않을까요?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폭풍의 근원이며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순간 권지혁의 차가운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의 오래된 상처와 불신이 그래, 그녀는 결국 내게 짐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전혀 다른 대답을 외치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헛소리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단호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최민준의 비열한 수법일 뿐이오. 당신이 여기서 사라진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당장 집어치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떠나면 그건 저놈의 뜻대로 되는 거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난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아. 그는 가장 아끼는 것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의 진심이었다. 그는 이 여자를 잃는 것이 프로젝트 키메라를 잃는 것보다, 아니, RS 그룹 전체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져 있는 그녀를 일으켜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딱딱하고 어색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완벽하게 지킬 거요. 명예, 평판,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그러니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것은 얼음 요새의 주인이 한 여자에게 바치는 그의 생애 첫 맹세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려는 한 남자의 진심 앞에서 터져나온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돌을 던져도 이 사람만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최민준이 일으킨 잔인한 폭풍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묶어버렸다. 이제 침묵의 폭풍은 끝났다. 거대한 방역의 폭풍이 최민준을 향해 몰아치기 시작할 것이었다. 최민준이 일으킨 비열한 인격 살인극은 권지혁의 마지막 남은 감정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분노를 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용암과 같은 경로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민준을 자신의 체스판 위에서 가지고 노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최민준이 스스로 쌓아올린 교만과 탐욕의 성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세상 모두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최민준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RS그룹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들의 명분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치명적인 결함과 총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경영 위기였다. 그들은 권지혁의 해이만을 상정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는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권지혁이 내놓을 반박 증거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권지혁은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그것처럼 결연했다. 그때 한서연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흐트러진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작고 따뜻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걱정하지 않소. 오늘은 전쟁을 끝내러 가는 날이니까. 그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만이 볼 수 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는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찢겨진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국내외 주요 주주들과 언론사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준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RS그룹의 원로 이사들과 그에게 매수된 일부 주주들이 포진해 있었다. 잠시 후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최민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민준 측의 공세가 거칠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프로젝트 키메라에 조작된 데이터가 가진 심각한 오류를 지적했다. 그들은 이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천문학적인 손실을 과장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어서 그들은 한서연의 스캔들을 거론하며 권지혁이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무책임한 경영자라고 맹비난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마침내 권지혁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최민준 측이 띄워놓은 자료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지막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디지털 워터마크의 추적 영상이었다. 김 부장이 빼돌린 데이터가 최민준의 유령 회사 서버에서 열리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두 번째 증거가 화면을 채웠다. 그것은 김 부장이 최민준의 신복과 은밀하게 접촉하여 USB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 날짜와 시간은 데이터 유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회의장은 단순한 술렁임을 넘어 충격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민준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세 번째로 김 부장과 최민준 측 사이에 수억 원대 자금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이어서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흐름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모든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최민준이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권지혁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거라고. 최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권지혁이 준비한 마지막 결정타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다. 권지혁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판단하시죠. 회의장 전체에 선명한 음질의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민준이 김 부장과 통화하며 데이터만 터뜨리면 RS그룹은 끝장이야. 권지혁을 내 발 아래 꿇게 만들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그가 자신의 신복에게 호텔 여종업원 하나 처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돈으로 안 되면 가족을 건드려서라도 입을 막아 라고 지시하는 잔인한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권지혁의 신호에 맞춰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최민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준 씨, 당신을 불법 시장, 교란 및 명예훼손, 협박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민주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와 함께 음모에 가담했던 이사들 역시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친 자의 고요한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회의장 구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한 사람을. 그는 카메라를 통해 그녀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을 괴롭히던 악몽은 이제 끝났다고. 그의 승리는 곧 그녀의 승리였다. 정의는 마침내 그 빛을 드러냈다.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진 극적인 반전과 최민준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언론은 골리앗의 추악한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한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경악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다. 최민준과 그의 일당에게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와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권지혁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를 맞이한 것은 승전보를 기다리던 부하 직원들이 아니라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TV 화면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최민준이 무너져 내리고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며 그를 위해 기도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계획된 행동이 아닌 마음이 시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터뜨렸다. 권지혁은 잠시 굳어 있었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군요. 서연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을 괴롭힐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길고 험난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을 만끽했다. 다음 날부터 권지혁은 한서연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RS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했다. 가장 먼저 최민준의 사주를 받고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정 보도와 공식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과문에는 기사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한서연 씨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RS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이번 사건의 모든 진실, 즉 최민준이 권지혁을 공격하기 위해 한서연이라는 무고한 시민을 어떻게 이용하고 희생시켰는지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위협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진실을 알린 용감한 내부 고발자이자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숨은 공로자라고 밝혔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녀의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도 모든 오해가 풀렸다. 서연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는 말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녀가 이곳에 머물러야 할 명분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원래 자리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짐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비록 감금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어느새 이 차가운 공간과 더 차가웠던 이 남자에게 깊이 정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권지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없는 이 펜트하우스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녀가 온 이후로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그녀의 온기가 스며들어 비로소 사람이 사는 집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다. 마침내 서연이 떠나기로 한 날 아침,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거실에는 권지혁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와 제 가족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을 어렵게 꺼냈다. 가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제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내가 만들면 둬.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한서연 씨, 나는 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보호받거나 위로받아 본 적이 없어. 언제나 혼자 싸우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지. 그래서 나는 감정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 사랑 같은 건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자기기만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 모든 게 변했어. 당신은 내 얼어붙은 성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물고 들어와. 내 세상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당신이 내 옆에서 웃어줄 때 나는 처음으로 평온함이라는 감정을 배웠어.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 여자를 향한 서툴지만 진실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 없이는 이제 안 되겠다는 거요. 그러니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일상을 지켜주고 싶소. 당신이 평생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에게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녀 역시 그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길고 긴 싸움과 오해 끝에 찾아온 두 사람의 첫 키스였다.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떤 열정적인 키스보다도 더 깊은 진심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비로소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두 사람의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얼음 요새의 문은 이제 활짝 열렸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에 떠들썩했던 관심도 새로운 사건들 속으로 흩어졌다. 최민주는 법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RS그룹은 권지혁의 굳건한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한 성장을 이어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깊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RS그룹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총수가 변했다는 것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었다. 얼음 요새라 불리던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고 예리한 경영자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미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의 지시에는 부하 직원을 존중하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가 정시 퇴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권지혁이 서둘러 회사를 나서는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베이커리, 소담. 그곳은 바로 한서연이 평생의 꿈을 담아 문을 연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가게의 이름처럼 그곳은 소박하지만 정겹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서연의 밝은 미소는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마법과도 같았다. 권지혁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시그넘 호텔의 까다로운 손님이 아니었고 그녀는 위축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연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를 묻힌 채 행복하게 빵을 만드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본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단순히 빵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빵에 담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저 여자의 온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했다. 가게 마감 시간이 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서연은 권지혁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와 그의 옆에 앉았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그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내민 갓 나온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당신 빵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중독성이 너무 심해. 그의 칭찬에 서연은 아이처럼 밝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다. 권지혁은 어색한 솜씨로 테이블을 닦고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지금 자신의 작은 가게에서 행주를 들고 있는 모습은 생각할수록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서로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가게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연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가끔은 지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나도 마찬가지요. 나는 내 인생에 이런 평온한 저녁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언제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어. 정상에 서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정작 그곳에 섰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지독한 공허함과 불신뿐이었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거요. 진짜 행복은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 위에 있다는 걸. 소연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혁 씨는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제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지혁 씨가 옆에 있기에 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권지영만의 차가운 성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서연이 가꾼 작은 화분들이 생기를 더했고 서재 한편에는 그녀의 베이킹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주방에서는 언제나 달콤한 빵 냄새가 났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선 두 사람은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권지혁이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예전에는 이 도시 전체를 가져야 내 세상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내 세상은 바로 여기, 내 품 안에 있었는데. 서연은 그의 품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모든 여자를 거절했던 차가운 CEO와 호텔에 평범했던 착한 웨이트리스.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은 거대한 폭풍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비로소 하나의 심장 박동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